심리로 들여다보는 세상 이야기. 뉴스는 십니다. 네,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뉴스는 십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기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린이날. 예, 네. 와 좋겠습니다. 어린이들. 예, 심리학에서는 어린이를 어떤 존재로 봅니까? 완성된 존재입니까? 이제 방금 전에 그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완성된 존재냐 아니냐, 네. 뭘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예, 뭐 다양한 정의가 있고 다양한 네. 관점이 있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관점이 앨리슨 거프닉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저는 이 관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모든 아이들은 혹은 모든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한 것보다 똑똑하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어요. 그건 사실이네. 네, 예. 더 재밌는 게 예. 모든 어른들은 아이들이 생각한 것보다 멍청하다. 아, 그것도 사실이네. 네. 그거 맞네요. 네, 예. 그래서 예. 그 어린이라고 하잖아요. 어리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 말 속에서 우리가 그들이 할 수 있고 완성해 나가고 있고 또 창조하는 수많은 것들을 심지어는 어른이 못하는 걸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다. 예. 우리가 항상 어린이날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네. 그 후민저금 해제에도 어린 백성들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네, 사실은 좀 무지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예. 규린이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처음 시작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린이 붙이는 거 사실은 저는 조금 덜어졌으면 좋겠어요. 뭐 말꼬리 잡는 건 아니지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어린이는 뭘 못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데 예. 사실은 그렇다면 심리학자 입장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어린이는 어른이 할 수 있는 걸 못하는 게 아니라 좀 느리게 해요. 좀 느리게 한다. 네. 하지만 기다려주면 대부분 할 수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런데 예. 그걸 안 기다려주고 뭐 신발끈 하나 묶을 때도 빨리빨리 해. 아빠가 묶을게. 네네. 근데 이게 뒷사람 기다리잖아.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어른이 어린이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건데 빨리 하는 게 예. 우수하다 아니면 뭐 굉장히 뭐 대단하다. 아니지. 아니거든요. 예. 네네. 본인도 많이 해봐서 그렇게 빨리 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많이 해봤을 뿐이에요. 예. 그런데 재밌는 건 그래서 어린이들은 그걸 느리게 한다는 건 그걸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걸 하는 과정에서 다른 걸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아, 네, 그걸 창의성이라고 하죠. 그렇구나. 네네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루틴대로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묶어야 돼요? 뭐 이건 그렇지. 왜 이건 왜 여기다 넣어야 돼요? 처음 해보는 거니까. 네네.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뭐냐면은 가설 검증한다고 하죠. 조금. 아. 네. 그러니까 어린이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가설 검증을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도 가설 검증을 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인데 예.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과학자라고 불러요. 아, 과학자, 사이언티스트. 네. 그래서 예. 어린이들은 정말 하나하나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과학자 같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못하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네네. 근데 우리가 어른들이 아이들과 소통할 때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어린아이들을 잘 이해를 못해서 우리도 어린아이였는데 뭐 까먹어서 그런 겁니까? 옛날에 자기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을 못해서 그러는 겁니까? 왜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2002년 월드컵 때 예. 기억 잘 나시죠? 잘 나죠. 네. 뭐 저는 뭐 그 한 달이 거의 매일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잘 기억이 잘 나는데 그렇죠. 뭐 각 경기마다 왜 기억이 잘 나냐면요. 그 2000년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술만 마시면 얘기하고. 아, 그러네. 네네네. 네, 수백 번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렇죠. 수백 번 되새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더 잘 기억하고 있다는 건 우리의 기억력이 좋아서라기보단 혹은 그 사건이 중요해서라기보단 그 자체로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 이야기하자라는 얘기를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사건에 대해서 그만 얘기해. 잘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건 정말 안 되는 건데 자, 그럼 다시 어린이로 돌아와서 우리가 어린 시절을 잘 기억 못하는 이유 우리가 우리의 어린 시절을 유쾌하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렇겠습니다. 네. 월드컵처럼 유쾌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네. 근데 과거에 뭐 또 얽매여 살지 마라 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얽매여 사는 건요. 네. 과거만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과거만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군요. 가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낭만이 없어. 낭만이 없어. 네, 근데 제가 1981년에 제작된 KBS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70년대 후반에 입학한 대학생들이 80년대 초반에 들어온 대학생들을 보면서 낭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개긴 독인인 것 같은데. 예, 2, 3년 차이밖에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79학번이 81학번한테 낭만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도 언제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얘기하는데 과거 그러니까 미래는 더 좋아질 거야라고 하는 생각 없이 그저 과거 즉 내가 살았던 과거만 괜찮았고 무언가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죠. 그게 퇴행이잖아요. 그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함께 골고루 이야기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특히 가족끼리 어떤 사람의 어린이 시절을 유쾌하고 즐겁고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때 참 무엇을 잘했다라고 하는 존중감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는 맨날 어렸을 때 뭘 못한 얘기를 서로 하니까 어린이 시절 이야기를 잘 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으니까 기억이 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린이 시절을 잘 까먹어요. 그렇군요. 네네. 그 이야기를 좀 하면서 향수에 젖어 봐도 그게 인생에 도움이 되겠군요. 그럼요. 앞으로 잘 될 수 있을 거다. 앞으로도 하면 뭔가 바꿔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긍정적 에너지가 과거에 특히 어린 시절에 즐거웠던 경험들 있죠.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는 것은 현상은 아주 잘 관찰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거의 샘물에서 아주 신선한 물을 퍼내서 미래에 그 본인이 생존할 그 생수로 삼아서 그렇게 계속 마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린이랑 잘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원칙 같은 거는 있습니까, 우리가? 제가 그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그냥 우리 어른들 누구나 이렇게 여쭤봐요. 자, 대접받은 사람이 대접을 잘 하고 그다음에 존중받아본 사람이 남을 존중할 수 있겠죠. 근데 어린 시절에 우리가 어린이들의 이 말엔 당연히 동의를 하시면서도 우리가 어린이들의 품위를 지켜주는 데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것 있죠. 이거 사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얘는 좌석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안고 타면 돼요. 그렇지. 꽤 큰 아이들한테.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우에 되게 제가 낯뜨거웠던 기억이 나요. 어린이인 제가 나도 자리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물론 돈을 절약하는 건 중요하지만. 근데 그러면 아이의 자존감 같은 거를 좀 망치게 됩니까? 좀 훼손하게 됩니까? 나는 그냥 얹혀가는 존재.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아무런 얘기도 하면 안 되는 존재. 그런데 꽤 나는 컸다라고 생각하는 어린이인 저는 그 내내 그 열차 안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품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심지어는 그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참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 그 김소영 작가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이들 독서방 그 책방을 운영하시면서 쓴 책인데 거기에 뭐 정말 좋은 문장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자기는 인상 깊게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점에 가서 책을 계산하는데 아빠 책 2권 그다음에 아이 책 1권을 사줬어요. 그런데 어떤 아빠가 이렇게 계산하시더래요. 자, 요거는 제 거고요. 이거는 우리 딸 건데요. 따로따로 좀 봉지에 담아주세요. 의미가 다르군요. 총액은 똑같지만 제 거는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겠습니다. 이건 너 거. 그래서 네가 가져가 또. 그 다른 봉지에 다 가지고. 그리고 아이가 가지고 가는데 사실 이런 것도 사소해 보이지만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주시는 즉 아이의 품위를 지켜주시는 굉장히 어떻게 참 센스를 넘어서 지혜가 있는 장면인데요. 보십시오. 우리가 그러니까 대접을 받아보고 존중을 받아본 사람들이 타인을 존중한다. 참 우리 사회가 존중감이 많이 떨어지는 사회라는 걸 우리가 부인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느냐. 어린이들의 품위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시작해서 볼 수 있죠.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 때리는 거나 뭐 폭언하는 거나 옛날에는 그게 하나의 이제 훈육 방식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저희가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런 어른들이 뭐 많지는 않을 텐데 그것도 어떤 훈육의 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참 재밌는 건 예. 그렇게 어린 시절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맞은 기억은 다 나요. 예, 저는 뭐 많이 납니다. 네, 정말 이거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 때도 고등학교 때 저는 저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어요. 네, 맞은 기억이 다 나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렇게 기억이 안 나는 과거의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이 맞은 기억은 거의 다 난다는 건 그렇죠. 그만큼 각인된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저희들이 각인이라는 표현을 쓸 때 심리학자들이 정말 뇌에 물리적 흔적을 남긴다. 물리적 흔적을 남긴다. 그러니까 왜 그 조각칼로 이렇게 파버리는 그런 기억이에요. 아무리 살펴봐도 폭언과 그다음에 체벌은 교육적 효과가 없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네. 이건 아무리 거기다 미사여구를 붙이고 그다음에 네가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정상적인 그 연구들을 통해서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는 물론 즉시적으로 뭘 안 하게 하는 현상만 있죠. 현상만 있죠. 그래서 특히 성장 과정에서 사람에게 폭언하거나 사람을 때리는 행동은 결국은 저 약간 흥분하려고 그러죠. 결국은 자기가 참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정상적인 어떤 대화를 어린이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네네. 본인의 어른의 열등함, 무능함을 보여주는 거네요. 사실 천만다행으로 우리 문화가 어린 시절에 많이 맞았던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그걸 그나마 잘 다독여줄 수 있는 뭐 정의라든가 맞아요. 아니면 뭐 우애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그나마 있어서 이걸 폭발시키지 않았던 거지. 그렇죠. 7, 80년대는 사실 뭐 굉장히 폭력적이었습니다. 사실은 과거의 세대를 보면 항상 오늘이 제일 안전한 사회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많은 폭언과 그 폭력이 있었는데 사실 정말 가끔가 이렇게 서늘해지는 게 진짜 그렇게 자란 우리가 자칫 잘못했으면 정말 그렇죠. 폭력적인 사회를 만들었겠구나라고 하는데요. 못지않게 중요한 건 말도 굉장히 큰 폭력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폭언도.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자기 부모나 자기 선생님한테 들었던 야, 넌 왜 이러냐라는 말 중에 아주 오랫동안 오랫동안 자기에게 상처가 되고 문득문득 길에 지나가다가도 남는 그런 단어들이 한 사람마다도 꽤 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영희 님이 저는 성격이 급해서 아들을 늘 재촉했는데요. 친정엄마가 네 아이가 로봇이니? 라고 말씀하시던 게 기억나네요. 이렇게. 근데 이런 경우 그 어머니들 많으실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건 호모사피엔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호모사피엔스가 그 살아남을 수 있어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할머니 말을 잘 들어서 그랬다. 뭐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만큼 한 세대를 건너뛰고 다음 세대 즉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야 이렇게 키워야 되는구나 알 정도로 사실 부모 되기 선생님 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도 장모님한테 엄마도 나 그렇게 키웠잖아 라고 했는데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젠 보여 임마. 그때 몰라서 미안해. 그러니까 서로가 붙은 세대들끼리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물어보시고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맞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8472님이 이런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끔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저도 모르게 낯선 말이 나오거나 가벼운 체벌을 하고 싶어질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이럴 때 좋은 말은 먼저 안 좋은 말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람들 보고 창피해서 어떡해.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이 앞에 있는 부모님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거의 얘기를 안 해요. 어른과 어른의 갈등이든 어른과 아이 사이의 갈등이든 사실은 너 그럼 사람들한테 욕먹어. 이것보다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나 굉장히 속상해.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네요. 자기를 감춰버리는구나. 그렇죠. 이거 부부싸움 할 때도 참 안 좋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건강 다 망쳐. 오래 못 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당신이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내가 걱정했잖아. 굉장히 불안해. 나 되게 그리고 속상해. 이거 하다 보니까 우리 집 얘기가 되네. 모든 집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이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서 내 감정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내가 느끼고 힘든 거를.
그래야 소통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내가 못 살아 이건 좀 아니죠. 그렇죠. 이게 쌓이고 쌓이니까 맨 마지막에 결국은 아이는 갑자기 한 번에 듣게 돼요. 내가 못 살아. 그러면 아이는 뭐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죠. 나는 엄마나 아빠를 못 살게 하는 사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참고 터지다 보니까 원망의 언어가 돼버리는데 그 전에 나의 감정을 조금씩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게 그게 진짜 좋습니다. 이러면 엄마가 슬퍼. 그렇죠. 이러면 엄마가 화가 나. 뭐 이런. 그러면 더 얘기를 풀어가기가 쉬워져요. 네, 그럴 때 너도 슬펐잖아. 이렇게 얘기를 풀어가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렇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아이 키우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마을에서 키워줬다고 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뭐 핵가족화 돼 있으니까 번아웃 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네네. 젊은 부부들도 그럴 거고 조언 같은 거 마지막으로 좀 해 주십시오. 아주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 돕는 게 의외로 힘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약간 느슨하게 떨어져 있는 분들 중에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들을 많이 만드시는 게 좋아요. 느슨하다는 건 뭐냐면 서로 숟가락 몇 개씩인지 다 알고 있는 그런 관계 말고. 네. 왜냐하면 그러면 굉장히 아이가 뭘 잘못하는 게 치부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굳이 평상시에 크게 살갑게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거는 같이 서로 도와주는 그런 모임. 이런 건 살짝 평균적으로 그렇게 서로 관계가 깊진 않아도 이런 건 같이 해주는 모임. 이런 서로 돕는 모임. 직장에서도요. 동화책 읽기 모임 같은 건 괜찮네. 엄마들끼리.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형한테 다 얘기해. 언니한테 다 얘기해. 이런 선배들이 더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살짝 도울 수 있는 다양한 관계를 만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는 쉽니다. 김경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현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망향휴게소